3번이 맞습니다. 예. 주요 우울장애가 훨씬 많죠. 양극성 장애 하면 바이폴라잖아요. 바이폴라는 병이 사실은 되게 고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병이에요, 치료하기가. 그래서 흔히 발병하지 않고, 예, 주요 우울장애, 우울한 사람 뭐 한국의 거의 80%가 우울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소화기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결혼하면서 더 심해졌다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주요 우울장애는 여자가 남자보다, 양극성 장애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발병률이 있다는데, 주요 우울장애는 여자가 좀 많아요. 실제로 많은데 양극성 장애는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병이 색깔이 좀 다른 거죠. 바이폴라는 이 시험에 1형, 2형이 자주 나와서 지금 나온 김에 좀 정리함이 있다고도 하겠지만, 이거 한번 정리했지만, 이 정서를 우리가 10점, 마이너스 10점으로 하면, 이게 이쪽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뭐 매닉하다, 그 다음에 엑스타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일요일날 가면, 다 녹음되나? 막, 촬영하면 편집하세요, 알아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러면 이게 막 붕 뜨면서 사람이 막 황홀경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엑스타시라고. 약이, 마약도 이런 게 있고, 정말 그런 느낌을 느껴요. 막 신이 된 듯한. 이 상태로만 유지되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게 거의 10점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매닉 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우울 사파 할 때 이게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영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의 증상이 시작돼서 어떤 병의 증상이 사라질 때, 예, 이 삽자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병이 유지되지 않아요. 예, 특정 기간 동안 우울도 이렇게 낮은 우울 상태에서 그냥 막 1, 2년을 쭉 가는 게 아니라 좀 우울했다가 경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사파라 그러고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간이 있어요, 시작되는. 예. 그래서 요런 사파의 기간이 얼마, 어떤 증상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이 정서가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10점 수준이나 9점 수준 해가지고 갈 때 이걸 우리가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우울. 그래서 우울하면 진단할 때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우울 장애와 우울증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병적으로. 예.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예, 6점에서 올라가지 않는 거, 5점이나 6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이걸 0으로 치면은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어쨌든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우울증은 한 번 있어야 돼요. 있고 경한 수준으로 10점은 도달하지 않고 경조증 수준까지, 하이퍼매닉이라고 하는데 경조증 수준까지, 기분이 그냥 좋은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인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이렇게 막 들뜨거나 막 신이 됐다는 이런 느낌, 엑스타신 하지 않은 상태까지 이렇게 가면 이거를 바이폴라, 양극을 갖기 때문에, 예, 바이폴라 2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2는 전형적으로 양극이라고 하는 양극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거가 심하지 않는 거가 바이폴라 2예요. 양극성 장애 2형이라고 그러죠. 2형.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울증을 한번 경험했다가 올라가는데 이 수준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우울을 경험하면서 올라가지 않아. 그래도 혹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양극성 장애 1형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우울만 유지되는 거랑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랑은 병으로 치면 사실은 양극성 장애가 훨씬 좀 드물고, 비교하면. 그리고 병의 색깔이
정신병적 색깔도 강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이렇게 높을 때는 정신병 증상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키즈오프레니아 진단을 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 바이폴라인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깔려 있는 건 드러나지가 잘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막 들뜬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실제로 막 뛰어다니면서 교실을 이러면서 막 너희들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입원한 여학생도 있고 그래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예. 신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치료가, 이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바이폴라일 가능성이 많죠. 네. 이게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남녀 비율이 같습니다.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주요 우울장애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발생하고, 양극성 장애는 높은 계층에서 발생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번에 나와 있는 거가 잘못돼서 양극성장애 발병률이 약간 낮다고 보면 우울장애는 뭐예요? 삶이 힘들면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양극성 장애는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병이 있으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이에요. 저희가 어디까지 했었죠? 임상하고 57번이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저? 강의 들었어요. 다른 거? 아, 2시간 하고 3시간 하느라고. 네. 그거 아니어도 아마 60번쯤 갔을 거예요. 57번까지 했죠? 예, 그럼 58번. 더 이제 좀. 예. 예, 예. 주요 오류들이 낮은 계층에서 일어나는 건 맞고, 예, 예. 양극성은 예. 문제적 수준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계층에서 발견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울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게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사회 문화적인. 그 양극성 장애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우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보다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기질상 요소에 의해 병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 낮은 계층에서도 비교했을 때 양극성 장애, 그쵸? 예. 이거 제가 맞습니다. 발생 비율하고 그러면 발견이라는 거가 좀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발생은 상관이 계층하고 상관이 없지만 발견이 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면 진단적인 거. 아니 아니요, 맞아요. 예. 아니 이게 창구리 진짜 예. 발견이라는 거 다르죠. 예, 맞아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 조금 구분해요. 발생률하고 발견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건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부자인 사람들이랑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여기서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는 요 비율이랑 부자인 비율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했을 때 이쪽에서는 우울이 발견이 많이 안 되고 양극성 장애가 주로 발견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양극성 장애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우울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울이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양극성 장애가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발생 비율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게 역학적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우울이라고 하는 거가 왜 이 낮은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느냐 보면, 이게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정신장애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그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울증은 발병하면 사실은 다루기가 쉬운 거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양극성 장애가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발견이 덜 되는 거냐? 그거는 사실은 다 뒤져보면 모르죠. 그 비율을.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8번부터 뭐 14년도, 13년도 정도는 조금 자세하게 보고 그 이후에는 그냥 그 중요 문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꼭 중복해서 나오는 게 25% 이상은 되니까. 58번은 뭐죠? 그쵸. 예외가 되는 상황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어떤 상황인가요? 자신이나 타인이 죽을 그렇죠. 뭐 생명에 위험한. 병. 그렇죠. 치명적인 전염병. 그다음에 법률에서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비밀 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이 근친 성폭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 경우에는 상담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책임이에요.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9번은 이건 뭐 상식에 해당되는 MBTI 하위 척도가 아닌 거? 그쵸. 개방패스 이런 건 없죠. 60번 신경심리검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집단. 보통 신경심리검사는 어떤 환자들에게 합니까? 그렇죠. 뇌손상에 관련된. 그래서 보통 중추신경, 그 중에서도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나누는데, 예, 중추신경 손상 환자들. 여기 말하는 신경증 환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죠. 신경증은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자주 설명드렸으니까. 정신병이 없는 심리장애. 예. 그래서 우리가 독일 말로 하면 노이로제 하는데, 이 노이로제가 뭐냐 모를 때는, 근데 이게 유로시스 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번 임상심리학으로 넘어와서 요게 기술하는 문제로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랑 생물학적 또는 기타 취약성이 병을 일으킨다는 모델은, 이거 단어만 알아도, 그쵸? 예. 2번이죠. 스트레스, 병적 소질, 조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62번은 상식을 묻는 질문이에요. 실존 접근의 심리치료. 실존 접근의 심리치료. 그쵸. 의미치료.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로고세라피라고 창시자가 그 죽음의 수용소를 쓴, 네, 빅터 플랑크라는 분이 지금 6월 며칠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동안 계속 그날 술을 먹어가지고 제가 좀 기억을 해요. 유명인들 사망 날짜에 6월 4일인가? 아닌가? 술 마셔야 되나요? 로고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실존주의 이제 치료죠. 예. 그래서 삶에 의미는 없는데 인간이 그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실존적인 접근의 심리치료는 얄롬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집단치료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살아계시고 번역된 책이 몇 권 있는 거로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될 수 없단가? 뭐 이런, 예. 굉장히 유명하신. 그래서 이 실존주의 치료, 의미치료에 해당되는 로고세라피, 아우슈비츠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인지치료는 아론백, 자기교수 훈련은 행동주의 이론이죠. 예. 그 다음에 합리적 정서 치료는 앨리스,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요즘 아주 잘 나가고 계신 거로. 그 다음에 63번은 울패가 아니라 울피예요. 본인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고. 울피의 체계적 둔관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죠? 예, 3번이죠, 3번. 실제를 안 하진 않습니다. 노출 치료를 하긴 하는데, 기본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상상 노출을 해요. 뭐, 고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 사람들 할 때, 발표 공포증 할 때,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둔관법 절차가, 첫 번째가, 이거 시험에 쓰라고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불안장애 많이 쓰이니까, 체계적 둔관법은. 아니죠. 2018년에도 만나요. 처음에 뭐 합니까? 불안한 거에 뭘 해요? 위계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가장 불안한 거와 가장 불안하지 않은 왜 이게 필요합니까? 예? 그쵸. 이 조건화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수준이 이만할 때 더 큰 이완으로 이걸 덮는 거예요. 요 원리를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상호제지라 그러죠. 상호제지하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두 개. 예를 들면 얼굴이 웃고 있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영역보다 훨씬 큰 양립 불가능한 자극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얘의 조건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없애는 거죠. 그러려면 불안한 수준의 양을 이렇게 위계를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그래서 불안 위계표를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불안한지를 이렇게 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행동주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립 불가능한 거로 나타나는 이완 훈련을 하는 거죠. 이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불안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불안은 이게 정서와 신체 감각, 그 다음에 사고가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특히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가 사실 이 신체 감각이에요. 떨리는 느낌들. 그러니 이게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나타날 때 우리가 이걸 뭡니까? 패닉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게 공황이잖아요. 공황은 신체 감각을 항상 동반하게 돼 있어요. 숨을 몰아쉬게 되고 죽을 것 같고 막 근육이 마비가 되고, 예. 그러니 불안장애 하위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죠. 공황장애는. 그래서 이 신체 감각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게 보통 무슨 반응이에요? 화이트 올 플라이트라 그러죠? 이건 뭡니까? 파이트는 도전 아니에요. 응전. 혹은 도망. 사람이, 동물이 자기가 감당하기 못하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과, 불안의 대상과 공포 대상이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도망을 가든 싸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왜 뛰어요? 이게 근육에 세포 하나하나에 이 혈액 공급을 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주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손에 땀이 나고. 왜 땀이 납니까? 그렇죠. 잡을 때 마찰이 많이 생기도록. 그래서 잡아서 때리든, 뭘 잡고 때리든, 도망갈 때 뭘 잡고 넘어가든, 생존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깁니까? 신체 반응이. 동공이 커지고 잘 보려고. 그 다음에 몸에 털이 쓰죠. 예, 털이 왜 서요? 예? 우리 귀신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쭈삣해지잖아요. 왜 씁니까? 고양이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털을 왜 세웁니까? 예, 또 하나가 있어요. 크게 보이고.
털을 쓰면 체온을 또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싸울 준비 이렇게 파이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불안에 대한 대상이나 공포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예. 원작 날짜 붙여주는 예, 예. 과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생존 방어로 봐요. 그래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걸 진짜 들으면 우리 얼어붙는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짐승 등은 밤에 이렇게 빛을 보면요, 피하지 않고 봐요. 그래서 죽죠, 길에서는. 그리고 인간도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논쟁은 많아요, 진리아심이. 이게 죽은 척 하는 거. 복종을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얼어붙는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이거 할 때 SNS라고 해서 중추신경계, 교감신경계구나. 이게 이렇게 막 활성화되잖아요. 에너지를 쓰도록.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이 PNS라고 그래가지고 말초신경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얘가 담당하는 건 뭡니까? 소화기관. 예. 성적인 흥분에 관련된 것들, 에너지를 모으는 거, 이런 게 돼요. 장애, 운동, 에너지 비충하는 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PNS 하면 얘가 항진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얘 기능이 올라간다는 건요, 몸이 둥근 것처럼 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고, 얘 기능이 올라가는 건 에너지를 쓰는 쪽이 활성화되고 비축하는 쪽은 낮아지게 돼 있죠. 이렇게 밸런싱이. 근데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있게 되니까 휴식을 못하고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가 오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성 장애잖아요. 그러니 이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 반응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생체 반응 검사 같은 거 정신과 가면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그거 가지고 뭐 당신은 스트레스가 많니 정리할 때 이 수치들을 봅니다. 피부 전도를 보고. 그러니 얘가 올라가는 거에 대응하도록 얘를 올려줘야 되니까 뭘 많이 쓰냐? 이완을 많이 해요. 이완. 예. 이완을 주로 뭐로 해요? 호흡 훈련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가면 이렇게 하는 거가 뭐 수용 전년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나 다 해서 이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최면할 때도 이걸 안 합니다. 이완 상태에 있으면 정신적인 각성 수치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게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완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 명상이라든가 호흡 훈련을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복식 호흡. 예. 저도 자주 합니다. 원래 정상 상태면 예전에 쓰러져서 죽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제가 이완을 틈틈이, 예, 틈나는 대로, 그래서 몸의 근육이 긴장된 곳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풀어주죠. 요거 훈련하는 걸 PMR이라고 따로 있어요. 프로그레시브 머슬 릴렉세이션이라고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의 책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불안유계를 만들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요거 찾아보시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을 나눠가지고 힘 줬다가 빼는 이런 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시켜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요 상호 제지를 시키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나오는 desensitization, 둔감법, 이렇게. 이게 이제 감도, 원래 번역은 감도, 강법 이러는데 발음이 강감법 이렇게 막 돼가지고 발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ensitization 뭐 이렇게 돼요. 감각을 줄인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뭐 하다가 63번 요거를 행동주의, 이게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울피란 사람이. 그러다가 정신분석 가지고는 이런 불안장애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예, 행동주의를 공부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로 돼서, 의사가 아니었나? 확인해 봐야 돼요. 어쨌든 체계적 둔감법 절차로 유명한,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울피, 원래 읽으면 올페잖아요, 올페. 올페가 누구예요? 올페 모르세요?
자기 부인을 지옥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보면 거기 나오는, 예. 아, 그래, 맞아. 근데 그 그리스 신화의 그 인물이 올페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현대화 시켜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이 하프 연주하는 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 이 영화 주인공 이름이랑 같죠. 이건 쓸데없는 얘기예요. 기억 잘 하시라고. 그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재밌어요. 저 이완이랑 호흡은.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평상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이완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몸이 마치 수면 상태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있으면 그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64번. 64번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때 기본 컨셉으로 좀 설명이 가능합니다. 비행 청소년 폭력 비행을 상담할 때 어떻게 해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어른한테 반항하니까 처벌주의, 처벌 중심의 치료를 하면 어택이라고 하죠. 어택 세라피를 하면 안 되죠. 그럼 어택 세라피 하면 뭐 이렇게 글러브 끼고 싸우는 거가 아니라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이라고 하는 상담에 보면 이게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연구된 거에 의하면 공격적인 치료, 어택 세라피는 효과가 없는 거로 얘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 남편, 자녀 뭐 싸울 필요 없어요. 절대로 예, 약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방어를 합니다. 아, 이거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촬영하면 근데 사람은 양가 감정이라는 게 항상 다 있기 때문에요. 100%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바꿀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남녀 관계가 좋아도 헤어지게 만들 수 있고,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게 강력할수록 무의식은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는 건요, 한순간에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융이 이걸 대극의 원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너무 뭐랄까요, 이게 뭐 스님이나 왜 목사님들 중에 너무 이 금욕주의 막 하시는 분들 보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놀라세요? 세상 인치가 그래요. 예. 그래서 적당히 해야지 이게. 예.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 동기강화 상담은 여러분이 책이 지금 2권인가가 아마 번역이 돼 있는데, 체인지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예, 가드너가 쓴 책도 있어요. 아예 체인지로.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10가지 뭐 이렇게 나와요. 뭐 비주얼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약간 아마추어 수준이고, 번역되지 않은 책 중에 이 변화죠, 변화. 우리 심리치료가 다 이 변화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모든 설득이라는 게 절대로 타인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이 동기강화 상담에도 나옵니다. 인간은 설득되지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 제가 강의 때 설명한 누구? 오직 자기 자신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료자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 제가 상담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는 건 뭘 하는 겁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변화의 동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 안에 이게 이제 뭐 99%가 부정적이거나 나쁜 거였다면 긍정적인 1%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치료자가 이걸 이제 찾는 거죠, 이 안에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그러면 보세요. 단점을 지적하는 거는 이 부분을 놔두고 이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걸 메타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짬뽕 먹을래요? 짜장 먹을래요? 라고 제안하는 거는 벌써 플레임이 뭐예요? 메타 플레임. 중국 음식 중에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언컨셔스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식이 짜장면을 골라야 돼, 짬뽕을 골라야 돼, 이렇게 갑니다. 근데 기본 전제는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당신의 문제는 이런 거 같고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택 치료가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 의식 수준에서는 이거 고칠래요 그러지만 잠재의식 수준에는 나는 환자야, 병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포커스로 하는 그 자체의 프로세스가 변화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이건 뭐예요? 야, 네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죠. 기본 전제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다루는 일을 좀 하거나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사람에게 네거티브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네거티브한 것도요,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에서는 컨프런테이션 직면이나 해석이라고 하는데, 예. 포인트에서 하지 아무 때나 되고 이렇게 넌 뚱뚱해 이렇게 안 해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뭐 뚱뚱한 사람 보고 말랐다고 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보고 넌 문제가 없어 이런 거랑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지 않고 지나가 흘려보냅니다. 이게 요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아는 사람 옆에 있는 건요 굉장한 거죠. 이용당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건강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요거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 저항해요. 그럴 때 롤링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저항과 싸우지 않고 흘러간다 그러죠. 굴른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원래 이걸로 없다고 봤는데 얘를 찾아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마음 안에는요, 제가 100% 마음은 없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10%로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0대 90의 싸움이 시작돼요. 예. 이게 에고 디스토닉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내가 막 나가고 막 놀던 아이가 나 안에도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고 싶다든가 건강한 쪽으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이 두 개가 싸움을 합니다. 물론 이쪽이 이제 상대가 안 되지만 벌써 1%에서 10% 올라갔잖아요. 요걸 이제 지지해 주는 거죠. 예. 요걸 지지하는 걸 이걸 우리가 지지치료라고 하죠. 그리고 얘의 90%의 부정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통해서 얘가 요거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 잘못 알고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이 나쁜 걸 지지를 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안 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반대되는 마음 두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양가 감정의 시소를 탄다 그래요. 이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다가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게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이제 약간 들리기 시작하는. 균형이 무게가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평행이지. 근데 마음의 평행은 없어요. 항상. 예. 연애에도 시소가 한쪽으로 쏠렸다가 예. 같이 한쪽으로 쏠리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싱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낫복싱. 뭡니까? 삶의 비밀이 있죠. 이거 돈 받고 댄싱이라고 하죠. 치료는 복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새끼가 방어했으면 내가 단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설득과 변화는 복싱이 아니다. 뭐냐? 댄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변화에서. 저 사람이 방어하면 그 방어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정해줘요. 근데 이 인정이 좀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단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점을 받아들이려는 그 플레임 자체에 대한 부분은 부정하고, 예, 인정하고 싶은 그 동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는,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저 사람이 발을 디디고 들어오면 빠져주고, 빠져는 느낌이 들면 내가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댄싱을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동기가 완전히 돼서 이게 반대가 역전이 되면 요 상태가 오래 안 가요. 뭐가 받쳐줘야 됩니까? 시험 앞두고 쓸데없는 강의인데 뭐 7, 8월에 하죠 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해? 행동으로 자기가 풀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 단위의 행동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단위의 행동이어도 돼요. 예. 연애를 치면 카톡 하나라도 이렇게 자기 전에 날리게 하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다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구하는 행위 단위를 조금씩 키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신을 넣어야 돼요. 어떤 백신? 이 좌절에 대한 백신. 실패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걸 미리 예견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군인들이 세뇌를 막기 위해서 포로가 됐을 때, 포로가 되면 고문하고 이런 거는 하급이고 이 사람을 완전히 브레인와시를 시켜요. 그때 이 기법들을 다 써요. 절대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합니다. 위기감에 몰아넣었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나쁜 남자들이 통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저 사람에게 상대방의 생명이나 내 생존 자유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이 약해져요. 그렇게 몰아놓고 그걸 공격하면 방어 본능이 나오는데 그걸 따뜻하게 대해주면요, 변화가 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심어놔요. 백신을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습관이 잘 안 바뀌잖아요. 행동 변화는 간단하지 않거든요. 좌절하는 걸 대비해서 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역량 수준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루틴, 이건 이제 나선형으로 보통 얘기해요. 한 번에 이렇게 와가지고 쏠리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지만 이게 점점 상승하도록. 그리고 요 나온 프로세스 과정들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과정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음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발적인 형태의 이제 변화가 정확하죠. 요 기법은 나쁜 거로 사용되는데도 그대로 씁니다. 예. 세뇌 강의 들어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이 프로세스예요. 예.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비청소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거. 이렇게 하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런데도 틀리면 2020년에 봐요. 답은? (2025년에) 뭐예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셔야죠. 그렇게까지 해서 관련된 시간이 엄청 걸리죠. 예.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0에 가까운 1%밖에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근데 왜 이게냐면, 이 치료가 개발된 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거로 개발이 된 치료예요. 근데 너무 응용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알코올 중독은 정말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또 문제도 나오지만, 그래서 그 어나니머스 어시스턴트인가에서 AA라고 하는 게 왜 생겼습니까? 이게 융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데 융이 그랬어요. 나는 못 고치고 정신의학으로는 당신 못 고친다. 당신 고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포기를 했다가 그 얘기에 영감을 받고 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신앙과 결합된 형태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카톨릭 약간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 보면은 왜 중세 고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고딕 양식이니 이 고딕 보면 현대 고딕은 어때요? 여러분들 별걸 다
여기 문신에 보면 해골 마크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해골을 하고 왜 뱀에 이렇게 해골 말려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중세 때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 밑에 안에 나는 어차피 죽어가는 존재다라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해골 장식을 하고 관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 엄숙주의라고 하죠. 이해되세요? 우리 삶이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엔 썩어가는 존재다라는 걸 그때 이렇게 나온 이게 하나의 그냥 문화적인 거로 된 거죠. 그래서 해골 문양을 하거나 군인들이 이렇게 막 문신을 그런 거 하는 게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고도 하는데 할로윈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시체나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상기하도록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계가 12단계로 나눠가지고 12개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를 인정하는 것부터 이렇게 이제 가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알코올을 치료한다는 표현을 안 써요. 오늘 안 마십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나름 효과적인, 예.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치료라는 게 정말 변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치료가 동기 강화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보면 이 동기가 이미 충분하거나 건강하거나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자원이 많은 환자들은 변화가 빠르겠죠. 예. 그래서 병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제가 가락시장 쪽에서 상담하는 데는 학력도 좋고 막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요. 변화들이 정말 장난 아니게 빨라요. 구리나 이런 지역이 좀 그렇지만 막 힘들게 막 하는 부평에 이렇게 있는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랑은 질이 약간 달라. 예. 그러니까 이 몇 마디만 이렇게 해주면요.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하는, 물론 거기도 심한 사람은 심해요. 이게 지역의 문제는 아니겠죠. 리소스의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 64번은 이게 뭡니까? 이 단점을 공격하면 안 되죠. 청소년들은. 그래서 긍정적인 거를 찾아서 거기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보상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좋은 거로 하여금 나쁜 거를 이기도록 만드는 접근 방법을 쓰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맥락입니다. 65번은 행동 평정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행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는 과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의 시작은 뭡니까? 이게 측정으로 들어요. 네. 그럼 측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상이랑 이거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도구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자라고 얘기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스케일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검사가 해당되는 게 이 스케일이 척도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뭡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럼 이 대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연구할 대상을. 이걸 이제 정의를 내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1번이에요. 행동 척도에는. 척도 정의 내려야 되는 거죠. 항상 기본이. 이게 다른 얘기지만 어차피 항상 다른 얘기 하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의 기본은 뭡니까? 대표적인 과학이 이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상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벤트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벤트.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쇼 같은 거 했을 때, 무대 만들고 했을 때 이벤트 행사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 세상은 다 변화되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죠. 예. 이 현상을 어떻게 해요?
측정해내는 자를 가지고 재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 툴이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자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무게라든가, 그쵸? 높이,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3차원을 이렇게 재는 게 나오는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요거 측정하는 요거만 전문으로 하는 걸 우리가 측량학이라고도 이제 하죠. 그럼 요거를 재는 도구가 있으면 뭘 만들어내요? 숫자로 만들잖아요. 이 숫자가 근데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앞에 뒤에 뭐가 붙습니까? 단위가 붙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센치면 길이고. 그러면 단위의 기본은 어떻게 해요? 이게 과학의 발달이에요. 물 끓는 온도 100도인 걸 어떻게 재요? 그래서 이 물 끓는 온도 100도를 정하기 위해서요, 50년 동안 논쟁을 해요, 과학자.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1기압일 때 막 이렇게 정해서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측량학이라고 해요. 이게 단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물리학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렇게 측정해서 단위로 나온 요렇게 측정된 요 숫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데이텀이라고 해요. 여기 복수형이 되면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데이터는 뭘 알려줘요?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공을 하죠. 어떻게? 연산한다 그러죠?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네네.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정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조금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 정보는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그냥 알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뜨겁다라고 하는 건 입자운동이 심하게 있는 거고, 차갑다라는 건 이게 덜 있는 거고, 이렇게. 정보는 차이예요. 무엇이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정보가 쌓이면 뭐가 돼요? 그쵸. 지식이 되는, 널리 지식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이게 시대 흐름이 그대로 가잖아요. 경향에서. 지금 정보화 사회였다 지금 뭐로 해요? 지식사회 가죠. 지식사회 되면 뭡니까? 이건 다음 세대거나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예. 여러분 엄청난 걸 지금 저와 함께. 인텔리전스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능사예요, 지능.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데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쯤 있는데 무슨 일? 지금 느끼기도 바쁜데. 인사이트 사회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통찰. 워낙 세분화돼서 나가 있는 것들이,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걸 왜 해요? 과학의 꿈이 뭡니까? 두 가지죠. 법칙을 찾는 거예요. 법칙을 왜 찾아요? 예측을 왜 합니까? 네? 네.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본능에 이걸 나쁘게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루려고 하는 욕구들이 진화 과정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물고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집을 만들잖아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이젠크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천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패러데이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똑똑한 사람, 아이 7살 때부터 알바했는데 이왕 알바를 하는 거면 지식을 좀 얻는 쪽에서 하자 해서 서점 점원으로 일을 하고, 서점 점원 일을 하다가 자기가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왕이면 물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조수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영국 사회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일반인을 강의하는 런던 대학교 교수 강의를 휴일에 쫓아다니면서 노트 정리한 걸 들고 가가지고 15살에 조수로 써달라고.
그 교수가 너는 뭘 잘하니 그랬더니 저는 뜨거운 걸 잘 집습니다. 근데 화학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지하에다가 실험실에다가 먹고 자고 하면서 조수로 써요. 그러면서 가방 못지라 그러죠. 우리 일본 말로 가방 들고 다니는데 옆에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강의를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 5년 뒤에 한 20몇 살 됐을 때는 교수가 아프거나 그러면 가짜로 해가지고 대신 보냈어요. 그러면서 같이 연구해가지고 논문 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런던 대학교 교수가 돼요, 물리학과. 그래서 여러분들 중3 때 보면 이 코일 안에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기가 생기는 이 원리를 이 사람이. 그래서 발전기 만드는 원리잖아요. 패러데이라고 유명한 이거 아시잖아요. 이 패러데이 법칙. 이 사람이 정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수학을 못 해가지고 교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이디어들을 수학 잘하는 제자랑 같이 디스커션하고 제자들이 수학 공식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책에 나와요. 인텔리전스라는 지니어스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인슈타인 뭐 이런 거 천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에 처해도,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이건 뭐예요? 이런 과정 안에 컨셉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지능의 차이. 그건 뭐예요?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감동적인 강의죠? 10분만